4월 1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시험 각 로스쿨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지난해 7월 저희 법률방송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1, 2심에서 변협이 승소했고 법무부가 오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로스쿨별 실력이 그대로 공개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며느리도 몰랐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공개됩니다. 대한변협이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면은 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방송에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와 올해 변호사 시험 로스쿨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합격률까지 전부 공개할지는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협은 로스쿨 지망생 등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잘된 판결이고요. 그동안 로스쿨의 명성으로 인한 그 줄세우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력에 따른 로스쿨의 판도의 그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은 30% 안팎부터 8, 90%까지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협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로스쿨 관련한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심포지움에서 기형의 로스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이 됐는데요. 네. 굳이 하나를 꼽자면 법조계 진출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입학시험, 법학 적성시험, LET, 이 리트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LET? 리트? 이게 뭔가요? 네, 리트는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 네. 이제 법학교육 적성시험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네.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네. 언어 능력, 추리 논증, 논술 문제로 구성돼 있고 법학 지식에 관한 문제 출제는 전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응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가요? 네, 취지는 좋은데 네. 이게 법에 대한 기본 소양 측정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요. 로스쿨 자격 시험으로서 일종의 함량 미달 시험이라는 게 변협 측의 주장입니다. 네.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리트가 법학 적성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법학 지식은 물어야 된다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변협의 주장인가요? 네, 한마디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폐지된 대학 학부 법대를 부활시키자는 건데요. 네. 학부에서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법학 전문 대학원생들을 3년 만에 법학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의문이 든다. 네. 법학부 폐지와 일반 대학원 법학 교육의 질적 저하로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상실하고 법학 학문의 단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대한변협 이제 남기욱 교육이사의 말입니다. 네, 장 기자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네, 애초부터 학부에서 법학을 네. 전공한 사람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음을 감안을 하면 네.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법조인 진출의 문턱을 다시 높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이제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법전원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변협이 문제 삼고 있는 법학 적성 시험 리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미국 로스쿨 입학 시험 LSAT도요. 네. 법학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백지 상태에서 논리력, 독해력 같은 것을 이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법적 지식을 묻지 않는다고 리트의 함량을 문제 삼는 변협 측의 주장은 네. 제가 보기에 경강부회로 보입니다. 네. 미국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LSS 시스템은 사전에 법학 지식이 없는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순전히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력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력,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가 다만 사시가 폐지가 되고 유일한 법조인 배출 관문이 된 변호사 시험을 정비하고 네. 변시 합격자의 실무 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네. 뭐 로스쿨 시험과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봐야지 다시 법대를 만들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도 많이 언급돼서 어떤 의미에선 이젠 식상하기까지 한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초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형량과 직결된 부정청탁과 제3자 뇌물 혐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부정한 청탁 존재 설명에 주력했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한 200억 원대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특검과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부정청탁 입증 여부에 총력을 기울인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특검이 들고 나온 카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부정청탁이 인정돼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어도 돈이 오가면서 비리를 눈감아준 정황이 인정되고 이 경우 부정청탁이 성립된다는 게 강 전 은행장 재판부 판단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최순실 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4부였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제공된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인의 행위라도 부정청탁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특검의 항소사실 설명 내내 엷은 비웃음을 띠고 있던 최순실 씨는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XXX들이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후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병광부에다 상상을 초월할 일이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한편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바로미터이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실심 마지막 판단입니다. 그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일상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편의점이나 점심 식사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커피숍.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아마 말 그대로 별일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가고 싶어도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 현장기획에선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1층에 있는 편의점을 들어가려 하지만 편의점 출입문 계단에 막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겐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턱이, 장애인들에겐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냥 문 밖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점원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점원을 불러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 장애인 인권단체 등이 오늘 1층에 있는 삶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국내 유명 편의점과 커피숍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는 편의점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은 이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4조는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조항에 불과할 뿐 현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인권위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 주 출입구에 2cm 이상의 턱 또는 계단이 있는 시설이 전체의 83.3%로 나타났습니다. 열의 8곳 이상은 장애인이 넘어가기엔 힘에 붙인 거대한 장벽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 근거하면 접근권이 분명히 있고 장애인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국내 유명 편의점과 커피숍, 호텔,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온당한 권리 1층에 있는 삶, 비장애인은 숨을 쉬듯 그냥 자연스레 누리는 권리 아닌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이번 소송에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번 사태 경위와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더 코건 박사는 한 간단한 심리 분석 앱을 개발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이 앱을 다운받으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업체에게 판매가 돼서 미국 대선 캠페인에 이용된 사건입니다. 이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오늘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선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큰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페이스북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 가운데 약 8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항목을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또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두 알리고 이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그리고 왜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도 별도로 받게 되어 있고 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때도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 앱을 다운받았을 때는 물론 이에 관한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동의했을 뿐이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판매가 돼서 뭐 미국 대선 캠페인에 이용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방통위가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뭐를 들여다보고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점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이 되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 또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 같은 것도 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네. 형사적으로는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관련 소송이나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도 과거에도 여러 네.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의 네. 개인정보를 수집해놓고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사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모두 다 진행이 되었는데 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네.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요. 네. 형사적으로는 1심과 2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의 성폭력 의혹 고소건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히 다퉈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가 오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의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판결은 지난 1월 검찰 성추행 조사단 출범 이후 첫 처벌 사례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출범 후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한국어 교육 등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31명을 선정해 직원들이 모금한 1,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정된 이민자는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 등입니다. 4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